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만 알면 돼요. 뭐 거의 다 아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 읽진 않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각열개 보면 5%에서 1% 상승하면 전체는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 보아라. 그러니까 또한 5%에서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는 몇 퍼센트인가 이런 얘기가 있죠. 비율이 상승할 때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뭔 개소리야! 뭐 쉽게 생각하면은 뭐 10%에서 10% 포인트 상승한 20%로 뭐 20%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필요한 부분을 중간에 있는 뉴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라크의 혼란과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1300포인트에서 10%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 10% 하락이라는 얘기는 1300의 10%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300의 10%니까 얼마입니까? 130포인트가 하락한 거죠. 자, 다음 주 주가의 방향에 대해 가나증권의 김 부장은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해 날씨가 따뜻하여 석유 소비량이 감소한 반면에 미국의 석유 비축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다음 주에는 종합주가 지수도 10% 정도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10% 오른다 해도 다음 주에 1300포인트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얘기했었어요. 10% 하락했다가 10% 증가하면은 다시 본전이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아니라는 건 알죠?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1300포인트에서 10%가 하락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30포인트가 하락한 얼마입니까? 1170포인트겠죠? 1170포인트. 자, 1170포인트에서 10%가 다시 올라요. 1170포인트에서 10%는 117포인트 상승. 1170에서 117을 더하면은 1287이에요. 1287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포인트를 회복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걸쳐서 추가로 퍼센트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단어에서 어떠한 용어에서부터 어떠한 개념에서부터 유래되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분율을 나타내는 기호인 퍼센트는 1400년대 이탈리아에서 100에 대하여 얼마라는 뜻의 퍼센토.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에서 어떤 따온 말이네요. 퍼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짝대기 슬래시라고 하죠. 이게 퍼고요. 센토가 10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기호들을 쓰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기호가 바뀌었다가 이제 나중에 퍼가 날아가고 기호를 비스듬히 쓰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와 같게 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00%라고 말을 하면서도 100%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읽고 처음 알았는데, 네덜란드어로 프로센트. 당연히 이 말이 왜 우리가 알게 된가? 네덜란드 가서 살다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됐냐? 여기 나와 있죠. 일본에 전해지면서 프로센토라고 읽다가,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프로라고 사용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 학술 용어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게 된 어떤 흐름을 보다 보면은, 많이 일본에서 쓰던 단어를 그대로 발음 그대로 가져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는 발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일본에서 쓰는 한자어를 그대로 발음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이러한 역사적 잔재가 남아있네요. 자, 이제 퍼센트 포인트라는 얘기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요. 관심의 대상, 이 밑에 있는 요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의 대상이 숫자가 퍼센트로 표시되는 것일 때는 이 퍼센트의 변화를 퍼센트 포인트라 한다. 자, 예를 들어 실업률이 5년 동안 2.1%에서 3.1%로 증가했을 경우 퍼센트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지난 5년 동안의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5년 동안의 실업률이 약 48% 증가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업률에 대한 것을 상당히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냥 1%포인트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실업률이 얼마인지는 잘 몰라도 1%포인트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 실업률이 20%면 뭐 21%로 증가한 거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큰 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비율을 보면은 2.1%에서 3.1%로 증가한 거예요. 뭐, 그래도 뭐 많이 그 수치가 그렇게 작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별로 크게 증가한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밑에 있는 걸 보세요. 실업률이 약 48%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게 100명이 실업하던 게 48% 증가해서 148명이 실업을 하게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것을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달라질 수 있겠죠. 요게 통계의 힘이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제 5번 봅시다. 자, 50%에서 60%로 증가했다. 자, 이거 그냥 뭐 밑에 있는 거 볼 필요 없어요.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를 표현할 때 10%가 증가하였다. 틀렸죠? 10%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렇게 얘기해 되죠. 맞죠? 50%에서 60%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10%포인트가 증가했으니까 10%포인트 증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수로 따지면은 100명 중에 50명이 해당했는데 60명으로 증가한 거예요. 자, 50명에서 60명으로 증가했으면 몇 명이 증가한 겁니까? 100명 중에 50명이었던 게 60명으로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몇 명 증가요? 10명 증가죠, 10명. 자, 10명 증가면은 이 10명이 제가 저번에 이제 증가율 할 때 이제 얘기했잖아요. 키 얘기죠, 키. 100cm짜리가 10cm 커가지고 110cm 될 때 10% 증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10명은 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입니까? 20%죠. 50%에서 20% 증가한 60%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감소하였다를 표현할 때 1%가 감소한 게 아니라 1%포인트가 감소한 거죠. 맞죠? 그럼 1%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2%에서 1%니까 또 거기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2%에서 1%로 감소한 것을 1%포인트가 감소했다. 또는 절반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었다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편합니까? 50%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아니면 반으로 감소했다. 이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겠죠. 확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느낌을 들게 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자. 올해 실업률이 4%포인트 감소했다고 하면 이것은 실업률이 6%라는 의미이다. 만약 올해 실업률이 4% 감소했다면 실업률이 얼마인지 구하여라. 퍼센트, 백분율에서 벗어나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작년 실업률이 10%다. 이것을, 자, 10%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로 나타내면 얼마입니까? 전체를 1로 기준으로 0.1이죠. 0.1에서 4%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4% 감소한 96% 해가지고 뭐 100분의 뭐 96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예요? 0.096. 이게 몇 퍼센트예요? 9.6%죠.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걸 그냥 10%에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비례도 간단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비례 뭐 배웠어요? 정비례, 반비례. 그냥 그걸로 들어가면 돼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응용하냐가 좀 더 중요하겠죠. 자, 생각열기 보면은 찬호는 32개의 다이아몬드로 샹들리에 3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럼 6개와 9개를 만들려면 다이아몬드가 몇 개씩 필요하냐? 그럼 샹들리의 개수가 2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개수 2배 늘어나겠죠? 64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3에서 9, 몇 배가 증가해서 3배 늘어났으니까 또 다이아몬드가 3배 필요한 겁니다. 96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 있는 부분은 크게 정비례하고 반비례에 대한 개념이 중학교 때 어떤 거였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샹들리에 관련한 생각 열기에서 했던 거 정도만 이해하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이와 같이 두 개의 양 가운데 한쪽이 2배, 3배가 되면 다른 한쪽도 2배, 3배가 될 때 한쪽의 양이 커질 때 다른 쪽의 양도 같은 비로 커지는 관계를 비례한다고 하며 이 비례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비례식이라 한다. 자, 특히 이걸 뭐라고 하죠? 정비례. 정비례 말고 또 있죠. 또 뭐 있어요? 반비례. 2배, 3배 한다면 그 양에 대응하는 다른 쪽 양이 2분의 1배, 3분의 1배로 되는 관계를 반비례라고 한다. 자, 앞에서는 똑같이 2배, 3배 될 때 2배, 3배 증가하면 정비례. 2배, 3배 증가할 때 오히려 반대로 2분의 1배, 3분의 1배로 줄어들면 반비례입니다. 자, 이거에 관한 문제가 밑에 있죠. 다음 식에 대응하는 그래프를 그려라. 자, y는 2x. 이거 직선이잖아요. 기억나죠? 직선. 정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y는 2분의 x. 이것도 직선이에요. 1차 함수죠. 기억나는 거죠? xy는 2. 자, y는 x분의 2. 유리함수. 반비례입니다. 유리함수의 대표적인 형태의 반비례 함수입니다. 자, 아래 있는 그래프는 확인하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비례배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비례배분이라는 말은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자신에게 편한 방법인가를 잘 선택하면 돼요. 무조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비를 이용한 방법이다, 뭐 분수를 이용한 방법이다, 비례배분을 이용한 방법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서 그것만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것이 수월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7번. 자, 밑에 나와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를 안 봐도 돼요. 그냥 이 위에만 보세요. 자, 두 사람 A와 B가 35개를 3대4로 나누어 갖는다. 자, 3대4로 나눈대요. 그럼 전체를 몇 개로 보고 나눈다는 얘기예요. 7일 때 7을 3대4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A는 전체 35개를 7로 봤을 때 3개만큼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B는 전체를 7로 봤을 때 4만큼 가져간다. 이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15 나오고 20 나오겠죠?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3개의 어항 PQR이 있다. 각 어항에 동일한 양의 물을 넣었더니 P는 어항 전체의 4분의 1, Q는 어항 전체의 3분의 2, R은 어항 전체의 5분의 4가 찼다. 세 개의 어항의 크기를 B로 나타내어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좋냐면은 동일한 양에 대한 각각의 비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이게 4분의 1, 3분의 2, 5분의 4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들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P와 Q와 R의 어항의 크기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크기가 확연히 다른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동일한 양을 하나 가지고 와요. 한 요 정도. A라는 애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A 기준으로 검색 동그라미 봤을 때는 상당히 작죠. B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A가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서 훨씬 더 크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크기는 훨씬 더 큰 거란 얘기예요. 어항 전체 크기에 대한 각각의 동일한 양의 물의 비율이 작을수록 그 어항은 훨씬 더 큰 거겠죠. 누가 제일 큽니까? 5분의 4가 제일 크고 3분의 2, 그 다음 4분의 2죠. 어항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P가 가장 크고 Q, 그 다음 R이 가장 작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걸로 경제지표에 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율로 넘어가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과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가 상승과 물가 하락.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가 있냐? 인플레이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글씨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이 세 개에 대해서 관련 기사나 자료들을 제출하는 걸로 과제를 하겠습니다. 예습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시간 되면은 이 뒤에는 환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환율, 여기 보면 이제 환율 시세표가 나와 있는데 이 시세표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만약에 외국으로 여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환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어떤 다른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서 경제 관련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